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분을 한 분 모셔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제가 짧게 그냥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1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출연하십니다. 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 지났는데요.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 계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과 너무 변한 자기 기만이 이루어졌다. 정의당 윤수아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향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분은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25년이죠. 어떻게 평가하는지 2부에서는 윤수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 소송 재판이 있었는데요. 지출 증빙 서류 공개하라고 했지만 역시 안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표지만 갖고 내용은 통째로 뺏겠다는 내용입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3부 시간에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는 여기가 경제지 전문 경제 방송입니다. YTN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 마지막 날 종교인 과세 쟁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 지났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고요. 그간 일자리위원회 구체적인 성과 앞으로 과제 무엇인지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송할 때만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으셨던 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냐고 자꾸 그랬었는데 예.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예. 2017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자리위원회 구체적인 성과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라서 지난 7개월 동안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의 1단계라 할 수 있는 일자리 기반이나 인프라 구축은 네.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걸 하나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셀프 점수를 매기신다면 지금 100점 만점에 초기 단계니까 그래도 초기 단계 점수 치고는 한 몇 점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첫날부터 1호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의욕이나 노력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좀 점수 매기는 것을 유보하고 예.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 상황판 아직도 있는 거죠? 아직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5년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고요. 예.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발전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4차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네. 실은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통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이 그렇죠.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일자리 통계 개선 방안을 네. 통계청장이 보고를 했는데 네. 그 측면에서 이제 상황판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이영섭 부위원장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세제지 실장 그리고 국세청장까지 하셨고 예.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얘기하신 정말 견제통이신데 일자리 정말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말로서는 일자리 그러지만 그죠?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순풍을 타면 성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4차 산업혁명도 현재 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 로봇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거기는 네. 노조도 필요 그렇죠. 없고 봉급 올려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없고 예. 인간관계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런데다가 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들이 한 40만 명이 평년에 비해서 더 많이 우리 임기 동안에 노동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사정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때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해서 대통령께서 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크게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가 인구 절벽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가 출산율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은 출산율 문제나 인구 절벽이 계속 연달아서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꼭 한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듣는 게 귀족 노조들 문제가 많아요. 예. 주요 산업체에서 그동안에 수많은 노조들이 산업 발전에 공여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장성이 임계치에 달한 상태에서까지도 노조의 과거적인 이런 행태를 계속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산업 구조에 상당히 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 가지 중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한국 경제 앞으로 이제 가장 장애적 요소라면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취업자 수도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예. 있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 임기 동안에는 한 40명 정도 청년 인구가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25세에서 29세 인구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다음 정부 5년 동안에는 한 40만 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그때는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네.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네. 그 다음 임기 동안에는 거의 80만 명 정도가 청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무슨 실업 문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느냐. 그렇겠네요. 이제 그 대안으로 여성이나 고령층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은 잘 아시는 것처럼 1.17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이 정도의 출산율은 유지돼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2.1이거든요. 예. 그리고 1.3명 이하면 예. 우리가 이제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초저출산 국가죠. 예.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 연구소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발표된 걸 보면 예.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사라지는 가장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뽑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305년이면 한국에서는 인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출산율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경제 성장과도 연계되고 일자리와도 연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이 기족 노조 문제는 참으로 이제 그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기업 노조가 아니고 그렇죠. 실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 네. 이쪽에 이제 그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예. 있는 분들 예. 그리고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받는 분들 예. 이런 쪽에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곽수영의 뉴스정면 승부 듣고 계시는데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말씀 나누십니다. 지금 너무나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쉽게 말씀해 주셔서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지금 도움이 되시리라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이게 꼭 처리되도록 부탁한다. 지난 그 당정청 회의에서 직접 하신 말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근로시간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평균 2052시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OECD 국가들보다는 한 350시간 일을 많이 하고 네. 세계에서 비교적 일을 적게 하는 독일보다는 네. 한 700시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이 영위가 안 되고 또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좀 일자리를 줄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을 줄이게 되면 일자리가 이제 넓혀지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도 있지만 주당 68시간 한도로 일할 수 있는 것을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행정해석을 폐기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근로시간을 갑자기 단축하게 되면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통과시키되 네. 대기업은 바로 시행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예 기간을 둬서 적응할 시간을 두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에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도 간절히 원하고 있죠. 어느 정도 유예를 두실 생각이십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상당한 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군요. 뭐 5년 내에 5년 정도 내에.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여야가 뭐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 앞으로 차기 정부의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당면한 문제를 좀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인프라 이야기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용석 부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만 너무 일자리 공무원 수만 늘리는 거 아니냐. 야당 쪽에서 이야기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왜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건 국민들에게 부담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우선 그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많냐 적냐는 실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하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이 몇 명이냐면 83명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복지, 요양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이 적정한 숫자의 공무원들을 확보해 가지고 안전 시스템을 갖추었단다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뭐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늘려도 OECD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물론 이제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공직자들을 혁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역사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동안 3번의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 혁명 때마다 일자리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시민들이 기계 파괴 운동까지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다만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진화한 것이죠. 저는 4차 산업혁명도 양태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강점인 IT를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기술과 사업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현재 없는 것을 새롭게 하려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하는 이런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제가 완전히 혁파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용석 부위원장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많은 기업을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부탁하는 게 제발 기업들이 나가려고 하는 거 안다리 좀 잡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공무원분들의 이 규제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 앞에서 관점의 차이의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좀 더 평화롭게 안정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와 안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 공무원 수는 늘려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2018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19조 2천억입니다. 이제 한 2조 2천억 정도 올해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용섭 위원장께서 이 로드맵 앞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2차 페이즈 2에 대한 로드맵과 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19조 2천억 원을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네. 한시라도 빨리 이분들의 고통을 해소해 드려야 되겠다는 게 예. 정부의 방침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결과를 반영해서 예. 이러한 19조 2천억 원이나 되는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 성과 중심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은 이 사업들이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향식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예. 지방의 그 절실한 사정이 반영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가장 절실한 일자리 사업을 예. 지방 현실에 맞게끔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상향식으로 예, 이걸 예.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광주시장 출마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직접 시정에 반영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은 일자리 정책만 생각하기에도 머리가 아픕니다. 꿈도 제가 이제 일자리로만 예. 꾸고 있고요. 예. 이제 내년에 그 지자체 문제는 내년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주 내려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이영섭 부위원장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시민들이 너무 감사하지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에 나오시면은 뭐 이유 열라를 불문하고 되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 하면 방송에서 걸리면 선거법으로 걸린다고 공개된 데서 그런 말씀 하셔도 됩니까? 감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책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일자리 문제가 성장과 같이 가야 돼서 이영섭 부회장님 어깨에 상당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영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